글로벌 스탠다드화된 중국식 모델로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중국 세계 제일 이거는 수치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을 이끌고 가는 이런 형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미국과 대립되는 구도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뭐 북한 등이 있는데 실제 이 국가들은 관계가 되게 좋은 건가요? 미국과의 갈등을 놓고 보면 북중러는 한 팀이죠. 그렇죠. 북한, 중국, 러시아는. 그런데 이걸 연대해서 한 팀을 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나온 게 우리가 작년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각협력 구조가 강화가 되고 거기에 보면 군사협력, 안전협력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협력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이게 우리를 제대로 압박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이 요 틈을 이용하는 거죠. 야, 이거 잘못 그냥 놔두면 자기한테 신경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푸틴하고 만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이제 냉전 시대에도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한이 중간자적 이익을 좀 했단 말이죠. 그냥 놔두면 나도 소련으로 갈 거야. 지금도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을 앞에 놓고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대를 하는 게 맞지만 굳이 셋이서 뭉쳐서 연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냉전 구도의 우두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소집단주의 만들어가지고 뭐 세계를 양분안에 막 한미를 아시아 소나토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똑같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죠. 거기에다가 옛날에 중러 관계 그러면 러시아가 더 셌었단 말이에요. 중서 관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고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셋이 안 뭉쳐도 자기가 이미 각 국가한테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국제 문제 국가, 왕따 국가인 두 나라와 같은 선에 서서 내가 저걸 이끌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중러 연대는 그 미국과의 갈등에서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사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하면 북한은 군사협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핵밖에 없는데 해상훈련도 같이 할 만큼 배도 없단 말이죠. 그럼 안 한다. 그럼 북한과 경제협력?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협력 할 수 있죠. 그럼 북한하고 무슨 경제협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지.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그냥 이거는 뭐 중국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한미일, 특히 한국하고 일본한테 훨씬 더 자신들한테 주는 그 이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나서서 북중러, 중국, 북한, 러시아, 특히 북러를 내가 이끌고 같이 가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나타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한미일이면 한국, 미국, 일본인 건데 네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덩달아 한국도 옆에 있고 일본도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이 한국이나 뭐 일본, 특히 미국과 이렇게 가깝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 사실은 가능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한미일 삼각협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한미일은 표면적으로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미국하고 일본은 중국 견제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냥 놔두면 놔둘수록 그 한미일 공조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중국이 이 중에서 사실 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판단되는 게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도 한국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한미일 삼각 공조 고리 중에서 한국이 제일 약하니까 특히 한국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다라는 뜻에서 이제 한중 관계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래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총리들이 참여하는 올해 한국이 주최국이에요. 작년부터. 근데 작년에 못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은 대통령이 나가지만 일본 총리, 중국 총리가 오는 삼국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 했는데 작년만 해도 할 것처럼 하다가 또 못 했잖아요. 그럼 올해는 상반기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 4월 총선도 있고 지금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지지율이 16%까지 떨어. 16%? 네, 엄청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럼 원래 9월에 의회 해산하고 이제 자민당 그 총재 선거를 해야 되는데 조기 해산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이 섣부르게 잘못하면 이제 한일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중국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입장이 달라질 테니까. 어쨌든 중국은 일본과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통 루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되겠냐. 중국이 안 한다. 근데 이제 갈등이 다 있죠. 한일 갈등도 있고. 네. 한미도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중 갈등도 있죠. 그런데 갈등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얘기하다 끝납니다. 관리를 하자.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될 거면 벌써 옛날에 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꾸 서로 수위 조절을 하고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너희 이거 안 되면 우리 안 해.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미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작년 발리 회의, 작년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에서 전부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물론 우리가 미국은 아니에요. 다만 한중 관계에서도 그런 모멘텀을 만들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랑 친해지겠냐? 친해지기는 어려워도 먹고 살아야 될 거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를 무턱대고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반도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국의 북한 관계하고도 좋은 거죠. 그럼 내가 한국도 수교국인데 그럼 한국은 모르는 척하고 니네 편 어떻게 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경색되게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도 한반도 남북한의 동시 수교국으로서 이중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중 간의 갈등도 마냥 밑바닥으로 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면 그걸 인정을 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그냥 제 의견입니다. 네. 근데 한국이 미국 수출은 과거 대비 굉장히 많이 늘고 중국 수출은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혹시 이런 속에서 뭐 수출에서 투자 포인트라든가 뭐 수출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국제 경기, 그 다음에 국제 산업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한 80% 정도 수출했는데 그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겪고 봉쇄 경제하고 또 이러면서 자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늘어났고 대체제도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거를 꼭 사다 써야 되는 것들이 안 사다 쓰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걸 바꿔라, 샀어라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국제 경기와 국제 산업 구조의 재편에 따라서 수출품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사갔는데 왜 안 사가? 이럴 얘기를 할 게 아니죠. 옛날에는 이 제품을 한국 걸 꼭 사가서 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을 대체할 제품이 중국에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그렇죠. 사올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화장품 같은 게 맞습니다. 저가 화장품은 네. 그냥 우리 이제 국내 거 그러니까. 쓰면 되니까. 뭐 일부 부품도 대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거 사서 쓰죠.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도 우리 주요 수출품이었는데 요새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그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유를 인도와 중국에 팔았고 중국에 석유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러시아산 석유가, 원유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정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기술이 느는 거예요. 그럼 한국 유화 제품이 먹힐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반면에 그 다른 형태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는 드는데 2000년대 한중 무역 구조의 10대 수출품하고 2020년 10대 수출품하고 누가 바꾸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5가지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뀔 거다. 뭐가 바뀌었네? 품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국이 많이 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안 사게 되고 중국도 안 사게 되고, 뭐 반도체는 일본으로 올라가고, 석유화학 비중은 떨어지고, 우리가 많이 수입했던 것들도 우리도 안 하는 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품목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한중 무역 구조에서 계속 나타날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무역이라는 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한국이 이 제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걸 서로 사고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강제적으로 이거 샀어라고 그래서 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서사 중국 경기 나빠지면 이제 당연히 좋을 것 같지만 한국에도 중국의 중간재 수출한 국가에서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문제가 좀 생길까요? 뭐 일단은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 기존의 시스템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리오프닝 되고 아직 뭐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옛날에 많이 팔던 것들 많이 안 팔리는 게 엄청나게 나올 거다.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 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새로 팔 거리를 만들려면 중국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한국은 통상국가란 말이에요. 우리 자급자족을 해서 살아가는 시스템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그걸 가지고 뭐 조립을 하든 뭐 가공을 하든 이렇게 해서 완성품이 돼서 가는 이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대표적이잖아요.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와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을 가지고 반도체가 나와요. 한국은 뭐 메모리고 대만은 비메모리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를 반도체 자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반도체가 가면 그거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서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대체 불가예요. 그렇죠? 한국과 대만께 대체 불가니까 중국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대만 대선하면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선거 개입을 하고 경제에 대한 무슨 이런 제약 조치들을 하는데도 못 건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대만 하이엔드 반도체가 안 들어오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올스톱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팔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산업 방향을 어디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는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원천 기술이 미국은 기술 개발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죠. 그게 이제 한국하고 대만인 거예요. 우리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도 괜찮고요. 이런 선도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정립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들은 다 알고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뭐 기업이 혼자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물론 국가도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죠. 뭐 기업한테만 다 기간 산업을 그냥 맡기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산업정책이라는 건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동북아시아나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떤 영향, 특히 한국과 일본은 어떤 영향 받나요? 글쎄, 무너지는 게 이제 어떤 형태로 무너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붕괴라든지 뭐 그 미국이 얘기하듯이 정권이 붕괴돼서 뭐 대혼란,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 혼란이 오면 국제 정치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북아 질서 자체가,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이 북한을 봐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있고, 이제 이런 구도가 좀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뭐 북한이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한반도를 더 뭐 긴장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이 공산당 통치가 1921년에 창당이 돼서 지금 104년 된 정당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움직여 왔고, 중국이 그런 기억이 있죠. 어떻게 하면 중국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그렇게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거나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진다. 그러나 그 어려워지는 것들도 중국이 워낙 큰 국가고, 그래서 한 번에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폭삭 무너앉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그런 가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불안해지는 것은 한반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고, 또 중미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중미 관계라든가 중국이 더 이상 이런 소위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빠져들면 무리한 요구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갈등이 잉태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정세 자체를 좋지 않게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중국이 망해라, 망하지 마라, 살아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중국도 살기 위해서는 안정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중국이 어쨌든 안 좋아지면 한국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 한국도 굉장히 좋아지는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뭐 1대1 관계는 아닌데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가 중국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중진국 함정이라는 언저리에 빠져 있어요. 결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뭐 남미, 아르헨티나 잘 나가다가 브라질 다 엎어졌어요. 한국, 그 다음에 국가로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지만 대만,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만 여기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를 어떻게 잘 거쳐서 가야 되느냐. 만약에 그게 체제 때문에 그렇다면 인도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왜 못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1대1로 조응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뭐 과거와 같은 이런 성장을 하기도 어렵고, 미국의 견제도 계속될 거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진국 함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뭐 지금 중저속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가장 좋은 파트너십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어쨌든 이번 위기나 이런 침체를 좀 벗어나면 이제 원래 목표를 했던 2050년,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전문가분이 중국이 진짜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나왔던 것처럼 언젠가 세계 1위 강국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 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되려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 수치만 올라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중국 틀을 쓰고 중국과 같이 가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위안화를 믿고 걸어야 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뭐 소득이 이렇고 성과가 이렇다 이런 얘기만 가지고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화, 용역 이런 것들을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화된 중국식 모델로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역시 큰 틀은 중국 뭐 세계 제일, 이거는 수치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을 이끌고 가는 이런 형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중국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이 옛날에 무너진 것처럼 미국의 그런 봉쇄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 그 정도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당장 뭐 2028년, 30년에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됐다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그런 거죠. 뭐 일부 우주 기술은 뭐 옛날에도 보셨지만 뭐 달을 거꾸로 착륙을 시켰다. 뒤편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우주 정거장도 운영하고 있고, 그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네. 분명한데 이거에 대한 그 믿음, 국제적 믿음 이걸 줘서 미국을 뭐 물리치지는 못하더라도 미국과 대적할 만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로 기능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과거에 미소 냉전 시대가 군사력과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는데 지금 중국은 미소 냉전 시대에 없던 거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공급망.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도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뭐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완전히 탈중국을 해야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리스킹을 했습니다. 위험 관리를 해야겠다. 저는 이 단계를 거치면 디커플링, 다시 커플링하는 단계가 올 거다. 어려운 단계지만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물리치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돼서 과거에 미국이 했던 그런 흐름을 갈 거다.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이나 뭐 이런 흐름을 볼 때 아직은 그거는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국민 정서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제 중국을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는 중국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부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이제 국제 정세라든가 그 정부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죠. 전략적 충돌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양 국민이 그런 것 때문에 각을 세울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일본도 생각고 열도 놓고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헤지모니를 둘러싸고 굉장히 어렵지만 중일이 그럼 경제 교류 안 합니까? 하죠. 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전에 한중 간에는 국민 정서가 너무 악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언론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서로 떠넘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쨌든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한국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제조력과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시장을. 그러면 이걸 옆에다 놓고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두 나라한테 다 손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지나치게 천착한 나머지 경제적 밸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국제정치적 대담론 이거보다는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이런 경제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 국민의 감정도 일정 부분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국 정부가 좀 관리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주자유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사회주의 제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백날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으려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력 공간이 있고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제도 가치 이런 문제보다는 민생 차원에서는 충분히 교류 관계를 일정 부분은 물론 마지막에는 종국적으로는 그 문제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보는 방법도 양국 정부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데올로기나 감정보다는 좀 양국 간에 실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는 그렇죠. 의미죠. 필요하잖아요. 네. 네. 교수님 유튜브 채널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이런 식의 좋은 얘기 근데 어쨌든 굉장히 해주시면 댓글에 좀 중국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좋은 댓글 많이 달죠. 중국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저분 중국에서 오신 분이다.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활용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활용을 하자라는 뜻이고 과연 중국과 관계가 완전히 나빠져 가지고 그러면 그 대체 시장을 우리가 다른 데서 금방 찾을 수 있느냐?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걸 이용하죠.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이 맨날 싸워요. 그죠? 뭐 독립하네 마네 뭐 무력 침공하네 계속해서 무역액이 늘어나고 있다. 서로는 계속해서 실리적이죠. 그런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문제죠. 싸울 것들은 싸우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것들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미일 협력, 북한 얘기 우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국도 우리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있고 북한이 특수관계인데 그렇죠. 그건 얘기해야죠. 그런다 그 밑에서 저촉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조금 더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왜 못하냐는 거죠.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걸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제가 뭐 중국 편이다 아니다
저는 사실은 중국한테 쓴소리를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네. 없는데 이 실체를 잘 이용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감정보다는 좀 실리적으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강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